부정평가가 지난주 61.5에서 63%로 1.5%포인트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집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평가는 지난주 34.7로 조금 올랐었는데 다시 하락했습니다. 33.8%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부분 연령대별로 저희가 조금 후에 좀 나눠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긍정과 부정 평가 간 차이 29.2%포인트를 기록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YTN의 리얼미터 조사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난주에 협치 행보를 보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오찬을 하고요. 또 야당과 소통과 협력 등등도 강조했는데 이것이 지지율로는 연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론가님,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하락했다고 표현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 벽이 깨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이나마 사실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대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진짜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30%를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그 수준을 그대로 현재로서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큰 흐름으로 본다면. 근데 뭐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하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상승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역으로 해석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왜 상승하지 않고 있는가 그 요인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19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관한 여러 비판적인 여론이 제기가 됐던 측면이 있고요.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호전이 돼야 결국은 경제가, 특히 내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수출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수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청년층부터 시작해서 일자리가 좀 회복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민생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현재까지는 국민들의 피부로 와닿을 만큼 네.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등산할 때도 그렇지만 깔딱고개라고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정상에 보일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백신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외국엔 또 백신 많이 맞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고개를 못 넘을 때 굉장히 지금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뭔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게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기로 하고요. 방금 청년 일자리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20대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박합니다. 사실은 20대에서는 30% 지지율이 너무 무너진 지가 오래됐는데 이번에 발표된 그 내용 가운데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은 25% 선도 무너졌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5%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24.6%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71.1%입니다. 이것은 그 전주보다 7.9%포인트 늘었다고 하는데 20대들 이 재보궐선거에서도 보여줬습니다만 이 국정 수행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70%가 부정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평가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좌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이요? 할 일이 없습니다. 네.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죠. 학생들 있잖아요. 지금 대학생들 학교에 못 가요.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집에만 있거나 그냥 카페 같은 데 가서 수업 듣거나 그냥 공부합니다. 어디를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대학생활의 낭만 이런 거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죠.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요. 높아진 집값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공정하냐 정의로우냐 문재인 정권 처음에 기대는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이 정권이 공정하지도 않은 그러한 가치에서도 자신들의 생각을 배반을 했는데 왜 지지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노가 이러한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 상황, 그리고 어떤 공정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등등이 20대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번 지지율 조사 이후에 주말 사이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미국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구매 계약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내일 이 백신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의 노바백스사 CEO가 지금 국내에 방한 중인데 내일 청와대에서 이 CEO와 만난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 지지율 상승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향후?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백신을 확보했다, 계약했다, 도입될 거다. 지난해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게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네. 처음에 약속하고 주장하고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백신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자칫 잘못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의심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백신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확보한 백신, 계약한 백신, 도입된 백신 이런 거거든요. 도입된 백신은요, 지금 300만 명분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계약하고 확보한다고 한들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지율을 반등하겠다라는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했듯이 30% 선을 지킨다. 네. 그것마저도 허물어지면은 큰 레임덕이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30%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요 자칫 잘못하면 검찰총장 인선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더 확 꺾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희대 망발을 합니까? 대통령 편을 드는 사람을 검찰총장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친여권 성향의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된다면 저는 국민들의 그러한 실망감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백신 문제에 집중만 하지 말고요. 이러한 가치 문제에도 이 정권이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검찰총장 후보 관련해서는 이번 주 안에 그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백신 계약건이 지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인사 등등에서 가치라는 차원의 부분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좀 확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장 소장께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이제 그 개각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영향 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인사청문회 과정이라고 하는 게 검증이잖아요. 네.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얘기들이 나오거나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대통령이 인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한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인사를 정말 잘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실망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 다시 또 잡음이 나오게 될 경우에 네. 인사 문제만큼 레인버그하고 잘 연결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좀 잘 넘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앞서 이제 백신 말씀하셨을 때 백신을 그동안에 정부가 들여오겠다고 예고를 한 백신이 안 들어오거나 또 지금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백신이 얼마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2분기 다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백신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외국에서는 백신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백신을 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참 이게 뼈 아프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국가 R&D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집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이 집행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을까? 그게 너무 사실 좀 뼈 아프기도 해요. 근데 올해 안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외국에서 백신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내 백신을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이 그러니까 올해 하나로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외국 글로벌 제약사한테 목매다시피 매달려서 계약을 따내거나 계약 따낸 것을 큰 성과처럼 설명하는 이런 상황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내 백신 개발에서 총력을 좀 같이 정부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야권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외국 상황하고 비교하면서 백신 가지고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거, 정치 공세화하는 것도 좀 자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백신 문제 관련해서 뭐 당연히 우리나라 개발하면 좋죠. 근데 이 정권이 잘못 판단하고 선택을 한 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는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더 좋아.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야 라고 해서 셀트리온이라는 그 회사에 연구개발 자금으로 500억을 줬어요. 근데 다른 백신 개발하는 제약회사나 여러 가지 업체에는 대략 1, 20억밖에 안 줬어요. 그거 가지고 백신을 어떻게 개발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판단과 선택이 잘못됐다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요, 만약에 그거는 또- 사실과 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고요. 네. 제약사에서는 한 2천억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거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뭐 1, 20억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라고 정부가 얘기하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모든 거 올인한 건 아니에요. 백신 개발하는 속도가 지금 더딘 것이지.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정부가 이 미래 예측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후 위기부터 시작해서 복합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재난재해 굉장히 네.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의 미래 예측 기능을 좀 강화하거나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가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전문가들, 뭐 저도 같이 출연하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너무 지나치게 전문가들의 말을 믿었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기존의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네. 2년 만에 백신 못 개발합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제 앞에서 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맞죠. 근데 그 전문가들의 얘기는 뒤로 이제 쑥 빠졌어요. 왜 백신 안 구해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들도 백신을 개발할 가능성이 네. 있다. 우리가 선구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미래 예측을 했던 전문가들을 제가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권에서도 지금 현 정부 많이 비판하고 있지만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선구매를 해서 미리 네.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그러면 그 예산을 하는데 확보하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거나 이런 목소리를 제대로 낸 걸 제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래 예측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네. 미래 예측에 대한 실패를 했다고 하는 아픈 지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전문가 영역이나 정치 영역에서 제대로 근원 기능을 갖고 견제하거나 하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네. 게 중요하지. 그때는 우리가 책임 안 지는 책임도 안 졌고 지금도 책임 안 지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비판만 한다고 해서 대안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정쟁화하는 것은 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당이 작년에 2021년 국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자, 우리 백신 확보 예산을 네. 빨리 편성을 해라라고 기재부에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민주당에도 얘기하고.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정말 막판에 가서 약간의 금액을 좀 확보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야당이 미리미리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워낙에 사실은 또 K-방역의 성과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어떤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해가면서 백신을 조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 일단 지지율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정당 지지율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정당 지지율 지난주 추세를 보니까요. 국민의힘이 여전히 1위입니다. 하지만 조금 떨어졌습니다. 37.1에서 지난주 36.6%를 기록했고요. 민주당, 국민의힘이 여전히 뒤지고 있습니다. 그 전주에 30%였는데 그래도 조금은 올랐네요. 30.7%로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의 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보여드렸던 표와 동일하기도 합니다. 두 분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뒀던 바 있습니다만 그때 추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먼저 이 부분은 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왜 그럴까요?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구심점이 없어져서 완전 네. 난장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회의를 보면은 뭐 서로 백가쟁명식으로 자기 주장만 하지 뭐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을 네. 내놓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원내대표 선거 누구한테, 당대표 선거 누구,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당연히 지지율 하락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정적으로는 저번 주에 서병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지 않다. 네. 그럴 만큼 위법하지 않다라고 희대에 망언을 했어요. 그런 당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탄핵은 이미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끝난 사안인데 이제 와서 다시 친박의 핵심 실세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박근혜 당이네, 친박당이네,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정당 지지할 수 없고 당연히 지지율 하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20세대, 30세대의 마음이 그렇다고 민주당에게 향했는지는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대통령의 지지세 20대에서 상당히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들을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평론가님. 사실 금방 답이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상대적 박탈감, 30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박탈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산 불평등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해서 비교를 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불평등이 제일 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땅값이 비싼 나라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 소득 격차는 상대적으로 좁혀지고 있지만 자산의 불평등은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젊은 세대는 네. 그 불평등을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당장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뭔가 희망을 걸어서 바뀌겠다, 바뀔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들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만들어 왔는데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희망을 포기한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근데 그 희망을 포기했다고 하는 감성을 다시 희망을 걸게 만드는 데까지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거에서 좀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텐데 이건 아마 차기 대선 주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내에서 그게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네. 그냥 여기서 포기할 것이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도를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뭔지를 다시 찾아내고 좀 다시 바꿔가겠다고 하는 그 태도를 아마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네. 아마 민주당이 계속 끊임없이 하고 또 보여주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정책의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가야지 좀 그게 장시간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다시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걸 기대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권 5년차 아닙니까? 네. 더 이상 뭘 수정해가지고 뭘 고치겠다는 겁니까? 저는요, 지지율을 올리려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임사대로 되돌아가라. 그때 대략 30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29가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만 약속 지키셨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대통령 취임사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 나라가 안 됐잖아요. 지금 상식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취임사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름답고 주옥 같은 사람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취임사예요. 그때로 돌아가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냥 더 이상 평지풍파 일으키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문재인 정부 받아들일 때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이 정치의 변동성이 너무 큰 나라는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가 왔다가 바이든이 옵니다. 정책 다 뒤집어요. 네. 처음부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고요. 제가 볼 때 이명박 정부 때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라의 모습을 저도 실제로 피부로 겪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촛불의 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정부라고 하면 좀 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이나 구상들을 밝히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텐데 왜 촛불을 들었는지에 대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산 불평등도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과감한 개혁을 못했다고 하는 비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부각된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임기 말에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네. 있는 상황을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일단 제일 큰 뭐 문재인 정부의 숙제라고 보고요. 정당이나 아니면은 네.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지 이제 비전 경쟁을 할 시기에 이미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당 지지율하고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함께 움직이는 네. 현상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